인플레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또 한 번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쏠림이라는 걸 경계하자 1번, 두 번째는 유연하게 매크로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 2번. 그럼 우리 이제 금리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자산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요즘에 뭐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뭐 안 네.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물가 오른다, 네. 금리 오른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그게 올해 상반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가지고 원자재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했죠. 맞아. 근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5달러를 기록한 게 지난 6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80불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세요.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연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크로에 유연해져야 된다. 왜 그런지 잠깐 생각을 해보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에요. 40년. 예,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렇죠. 건가요? 예, 80년도 이후에 가장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방점을 두지만 저는 또 중요한 건 40년 만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잠깐 보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지난 4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40년 만에 만나는 괴물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45인데 저 5살 때 만났잖아요. 네. 기억이 날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81년도에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그러면 위정자들 중에서도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까요? 워낙에 오랜만에 찾아오고 그때의 상황은 너무나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극단적인 대책을 세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40년 전에 호랑이가 멸종이 됐어요. 4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산에 갔다 봤습니다. 막 뛰어내려왔죠. 무서워서. 그래서 막 뛰어내려서 작가님한테도 호랑이 봤다고. 그럼 작가님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헛걸 보셨겠네요.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헛거? 그렇죠. 왜냐면 40년 동안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건 멸종된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처음 40년 만에 찾아왔는데 하는 얘기 일시적.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엄청난 호랑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극단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확 쏠려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플레이션은 안 온다라고 생각해서 포트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에 쏠려있는 포트가 됐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 쫙 인플레이션으로 포트가 쏠려가죠.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수요의 둔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되면 우리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받고 있던 포트폴리오가 다시 이상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디플레, 인플레, 디플레로 이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인플레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또 한 번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한 번의 빈집털이. 마치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가 빈집털이를 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질문이 이런 시대, 인플레 시대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을 들어가야죠. 라는 말씀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근시안적인 미래, 바로 앞에 있을 미래고요. 저는 그 뒤에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를 생각을 좀 하면서 유연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장은 인플레이션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 이후에 새로운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채권이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쏠리면 오케이 채권 하면 안 돼. 원자재만 해야 돼.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채권이 왕이고 원자재는 쫄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크고 시간이 가면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면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개선이 된다면 당장은 인플레 포트폴리오를 좀 예를 들어서 70% 디플레 포트폴리오를 30 정도를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6대4, 5대5 이렇게 조금씩 전환하는 방법들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인플레, 디플레 이렇게 바뀌는 매크로 환경이 나타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봤었던 17년 동안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없었던 일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연준이 돈 풀어줘가지고 주가 끌어올릴 텐데 못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만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디플레이션 포트폴리오 완전히 또 비우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쏠림이라는 걸 경계하자. 1번. 두 번째는 유연하게, 매크로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 2번. 이 두 가지가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네. 거죠. 자, 근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당연히 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보시고 네.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상하면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또 굉장한 영향을 네.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네. 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2030 세대분들 영끌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제 작년과 올해였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먼저 이제 금리 사이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 초까지 금리를 뭐 예를 들어 4.755 이렇게 올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3%에 있는 현재 상황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미국이 5인데 우리가 3이면 이러면 자본 유출의 우려, 외국인들이 다 도망갈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는 국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유동성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 금리를 안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낮춰놨는데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면 그러면은 금리 낮춰서 돈을 뿌려줬는데 이 돈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되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효과가 없어요.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효과가. 이럴 때는 따라붙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이 10%예요. 대출 중에. 모기지 대출 중에.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누가 더 취약을 할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변동금리가 많다는 건 고정금리가 많다는 거고 변동금리가 많다는 게 지금 이럴 때 차이를 주죠. 고정금리분들은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상해도 큰 피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실물 경기 둔화로 인해서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열려 있지만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께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저기 G20가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어떤 발표회 같은 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이 60%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이 10%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다. 미국이 75bp씩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한국도 그만큼 하면 되지 않겠냐. 한국에 있어서 50bp 금리 인상은 변동금리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미국에 있어서 75bp 금리 인상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죠. 이상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미국만큼 빠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조금은 낮게 형성이 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3.5 정도나 3.75% 정도에서 기준금리의 고점을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 기준. 예, 올 연말이고 이제 내년 초 정도까지 봤을 때, 예,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재보다 미국이 이 정도로도 안 되겠어. 더 올려야 되겠어. 이러면 지금보다 금리 인상의 레벨이 올라가겠죠. 저는 예, 따라가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보시죠. 지금 사람들은 자금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금을 빌려줘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5년짜리는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5년짜리 금리가 높아도 더 오를 것 같잖아요. 5년간 묶이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짧게 하고 싶어요. 짧게 하더라도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웬만큼 짧아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땡길 수 있냐면 올라가는 금리만큼을 미리 땡겨줘야지. 그래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도 똑같죠. 은행도 예금을 땡길 때 예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예금을 땡겨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예금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미리 땡기는 게 좋죠.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모든 은행이 똑같이 생각하면 예금 땡기려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디에 예금하시겠습니까? 높은 금리를 주는데 그러면 예금을 먼저 땡기려고 하는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더 높게 주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이 예금을 빨리 땡기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 빨리 땡기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갈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땡기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거란 기대 때문에 빨리 땡긴다? 이 얘기는 미래의 금리 인상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는 금리다라는 걸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이든 어떤 대출이든 지금 그래도 몇 차례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영끌족에 대한 질문을 주셨잖아요. 영끌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버틸 수 있느냐. 만약 버틸 수 없다면 이건 답이 없는 거고요. 근데 버틸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침체라든지 자산 버블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 찾아오게 되잖아요. 이후에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장이 흔들리고 나면 예전처럼 돈이 한꺼번에 확 몰려 나오지 않고 조금씩 괜찮은 곳으로 먼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주식시장도 깨졌다가 돌아올 때 우량주들부터 먼저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온기가 다른 쪽으로 돌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영끌을 하면서 부담스럽게 가져가는 이 자산이 과연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가진 자산인지 이 펀더멘탈을 한번 냉정하게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영끌을 가져가면서까지 버틸 정도의 자산인지는 한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투자할 때에는 너무너무 좋은 자산으로 보였겠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다시 한번 스스로 보시는 게 점검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미국보다는 약간 덜 할 것 같다라는 게 1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보다 덜 할 것 같다고 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뛰어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역시 적어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 생각하는 만큼은 시장 금리 어느 정도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에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2번입니다. 물론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쉽게 안 잡혀서 미국이 더 올리게 되면 그리고 3번은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버티면서 기다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 자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진짜 우량 자산이 아니라면 이때는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조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이제 인상을 멈추거나 네. 이제 인하는 네. 언제부터 좀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네네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려고 하는 건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네. 현재는 그게 5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5 정도 갔을 때도 물가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면 가겠죠. 계속해서 밀어 올릴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물가가 6개월 이상 빠르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하락 추세가 확실히 잡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금리 인상을 멈추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도 더 떨어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실물 경제 둔화를 커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물가의 고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두 번째는 물가의 하락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는 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갖다가 멈춘다? 지난 5, 6월만 해도 연준이 오히려 되려 이제 연준 피벗이라고 해가지고 실물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보는 기대감이 있어서 시장을 한번 밀어 올린 적이 있고요. 지난 8, 9월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 스톱! 제발 멈춰주세요. 이 기대를 가졌었고 요즘은 스톱 기대도 아닙니다. 뭐냐면 스텝 다운이라고 해서 올리는 속도라도 좀 놓쳐주세요. 이제 이 얘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톱까지는 아직은 바라보기 어렵지만 스텝 다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75bp, 75bp, 50bp 이렇게 올릴 걸 75bp, 50bp, 뭐 25bp 이렇게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방법들 요 정도는 연준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성장과 물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성장은 희생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시장이 흔들리거나 이래도 가긴 갈 거거든요. 단 한 가지. 만약에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는 되려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면 성장 물가 외에도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때는요 연준이 뛰어나와서 돈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가고 성장하고 이거 또 다른 얘기거든요. 물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당장 죽을 것 같으면 뛰어나와야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연준,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채권 시장이 국채 시장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뛰어나와가지고 돈을 오히려 공급을 해줬잖아요. 금리 인상하는 와중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 금리 인하 내지는 스톱. 이 두 가지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스텝 다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 같다는 게 기본 시나리오고 만약에 이 와중에서 너무 빨리 올린 금리 때문에 시장이 금융 시스템 불안까지 만약 겪게 된다면 이때는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움직임, 빠르게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은 국채를 매입하거나 영국 중앙은행처럼 그런 형태의 전환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간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언젠가 어쨌든 연준이 뭐 금리를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한 것도 언젠가는 올 텐데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나요? 사실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든 다른 쪽 자산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로 부자가 되신 분이 많았던 거잖아요. 네네네. 다시 그런 기회나 시기는 오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물가 상승이 만약에 순환적인 물가 상승이라면 그럼 다시 올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순환적이라는 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면 네. 다시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래 물가가 안 오르는 건데 네. 너무 강한 경기부양책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뿌려서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코로나 때 그래서 물가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뿌린 걸 거두어들이면 물가가 다시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런 게 순환적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환적인 게 맞다면 이럴 때는 물가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금리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다시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순환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케이스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구조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죠. 이게 80년대 이후에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80년대 후반부엔 네. 구소련이 무너지죠. 그래서 동구권 국가들에 있는 노동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렴한 노동력이죠.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노동력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001년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의 물건이 전 세계로 수출해 나갈 수 있는 파고를 열어준, 물꼬를 딱 터준 거죠. 그러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신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쓴다면 비싸다는 느낌보다는 가격이 다운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비싼 노동력이 생산하던 것도 해외로 이 공장이 나가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싼 노동력에 의해서 물가 상승세가 많이 제압이 됐던 거죠. 네. 또 하나는 세계화 때문에 각 국가에서 최적의 가성비를 내는 기술이 있는 국가에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세계화가 역행이 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로 가고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도 좀 되게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게 노령화 사회가 되면 물가가 오를까 내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물가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령화 사회에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근데 노령화 사회가 됐는데 생산이 안 일어나면 만약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물가가 되려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잘 모르겠다고 이게 답이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게 구조적인 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구조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라는 게 있는 거고 순환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환적인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거죠. 근데 만약 구조적인 거면 언제든지 다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그러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췄을 때 물가가 탁탁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의 변동성이 되게 낮추려고 할 때 탁, 낮추려고 할 때 탁, 금리의 변동성이 앞으로는 되게 높아질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걸 되게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환적인 거라면 네.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다른 시나리오가 다시금 열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구조적인 게 결합이 돼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냐면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구조적이라고 한다면 네. 이번이 끝난다면 저금리는 영원히 갈 거야. 이 과거의 패턴대로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매크로 환경이 고정이 안 되고 마구잡이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개인 투자자가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네. 굉장히 유연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역사 속에서 찾은 뭐 금리 상승기 시대에 좀 최적화 투자법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요. 네. 일반적으로 뭐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많이 하죠. 주식은 예를 들어 방어주를 많이 담아라 네. 뭐 펀더멘탈이 좋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네. 뭐 그런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갈 때도 네. 물가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성장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럴 때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호재입니다. 성장이 그만큼 강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성장은 안 나오는데 물가가 올라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러면 진짜 굉장히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70년대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되려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원자재 같은 자산이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금리를 그렇게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감안했었을 때는 이런 자산들이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원히 금리가 오를까?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질문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 금리가 더 올라갈 테니까 이걸 대비하자라는 질문이신 거고 여기에 대한 답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물가 때문인데 만약 물가가 제압이 된다면 금리의 고점을 또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그게 만약에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나리오로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만 마찬가지로 쏠아가는 게 아니라 금리의 고점이 나올 것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안정적인 채권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담는 방법들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부부장님 이제 매크로 위주로 얘기해 주시지만 네. 어쨌든 주식 시장도 사실 굉장히 관련이 있으니까 네네. 코스피 3,300에서부터 이제 지금 이제 2,200, 100까지 이제 급락했을 때 네. 되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어쨌든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야지 네.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사태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가져가야 돼. 우리가 교훈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금리와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가지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3,300을 갈 때 분위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너무 좋았죠. 예. 월드컵인 줄 알았습니다. 예, 2021년도 1월이었죠. 그때 당시에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0.9%였습니다. 네. 그러면 0.9% 정기예금 금리에 대한 느낌은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면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티나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주식 말고는 답이 없다. 그렇잖아요. 돈 벌 답이 없다. 그렇잖아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금리가 그만큼 낮으면 예금에서 빠져서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럼 주식의 수급 여건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산,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 육박합니다. 지난해에는 제일 큰 게 몇 퍼센트 나왔어요? 뭐 4.8, 4.9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럼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이렇거든요. 그러면 4.8%의 금리라고 한다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0.9하고는 사뭇 다르지 않나요? 95, 45 아닌가요? 예를 들면 뭐 목표 주식 연수익률이 10%인 분들은 굳이 위험 자산에 그렇죠. 10% 안 될 수도 예. 있는데 그래서 은행으로 예금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4.8, 4.7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0.9일 때의 느낌하고 똑같이 받을까? 전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There is an alternative 되는 겁니다. There is an alternative. 대안이 생긴 겁니다. 대안이 생기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없죠. 예, 그러면 주식시장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수급이 밀리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산시장이 비슷합니다. 금리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금리를 맞이하는 심리라는 게 그럼 자산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0.9일 때 3,300이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4.8일 때는 2,25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와 심리라는 게 항상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